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연휴의 첫날인데 이렇게 오시라 그래서 너무 죄송하고요. 다른 선생님들은 다 아이가 있는데 저만 없어서 제가 5월 5일날 강의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부득이하게 여러분들을 좀 모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타이틀은 재정학 특강인데 사실 이제 재정학을 강의하는 게 아니라 재정학을 위해서는 미시경제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굉장히 중요한 베이스로 깔려야 되는 과목이라서 그 과목을 사실은 다른 이제 스케줄이 많은 강좌에서는 따로 시간을 내서 강의를 쭉 해드려요. 근데 저희는 오늘 주말에만 강의가 진행되다 보니까 시간적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따로 설명을 드릴 시간이 없어서 저희가 사실 그 온라인으로 강의를 대체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겨요. 잘 안 듣고 옵니다. 그래서 이걸 듣지 않고 재정학 강의를 들으러 오시니까 너무 이해를 못 하시고 따라가는데 힘들어 하세요. 그리고 재정학 때문에 결국은 강의를 듣다가 포기하는, 시험을 포기하는 그런 바람직하지 못한 불상사가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 빈번해서 그걸 조금 없애는 방법으로 이제 실강을 진행하게 되면 아무래도 온라인 강의보다는 실강에 더 익숙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이번에는 구성을 하는 게 옳지 않느냐라고 해서요.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맛배기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 미시경제학 강의를 오늘 7시간으로 시간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시간 안에 다 끝내지를 못해요. 원래 강의 스케줄이 요거 한 3배 정도는 들으셔야 돼요. 근데 그거를 다 하기에는 너무 시간적 제한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이거를 하도록 저는 유도를 해야 되고 학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도 미리 뵙고 인사도 좀 드리고 재정할 때 어차피 뵙겠지만 중요성을 좀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부득이하게 모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어진 시간에서 제가 진도를 나갈 수 있을 만큼 나갈 겁니다. 앞부분은 쭉 이렇게 나가드릴 거예요. 왜냐면 중간중간 중요 핵심만 제가 개념을 설명드릴까 또 하다가 그렇게 하느니 오히려 안 들으니만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쭉 진도를 나가드리고 뒤에 못 들으신 부분은 원래 동영상을 온라인으로 오픈해 드리잖아요. 그거를 쭉 연결해서 들으시면 되는 방법으로 제가 오늘 스케줄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야, 너 네가 나오라 해서 나갔는데 하루 종일 수업을 들었는데 못 끝내면 어떡하냐 이러지 마시고요. 실제로 그렇게 끝나는 이 시간 안에 끝나는 과목이 아니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오늘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재정학을 위한 미시경제학에 발을 오늘 담그러 왔다. 일단 발을 담그면 어떻게 하나요? 빼던가 완벽하게 내가 마스터하던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젖은 채로 나오는 건 별로 옳지는 않죠. 우리도 여러분 바닷가에 놀러가서 막 물에 안 들어가려다가 일단 딱 젖으면 어떻게 되나요? 포기하고 들어가시면 그거랑 똑같은 상황이 연출되도록 제가 여러분을 모시는 게 오늘 목적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발을 담그시도록 하고 나머지는 꼭 집에 가서 담궈 봤으니까 따라갈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희망과 꿈을 드리기 위한 강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듣는 게 사실 힘들거든요. 온라인을 켜고 내가 이걸 들어야겠다. 이게 작정을 하고 한 강좌를 끝내는 게 제일 힘들어요. 또 듣다가 다음에 또 들으면 되지. 지금 내일 당장 준비해야 될 강의가 많은데 이러면서 또 멈추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제가 줄여드리고자 이 시간에 강의를 마련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시간이지만 노동부 출석도 아니니까 이건 촬영 들어가면 안 되는데 너무 힘드시면 실제보다 조금 더 빨리 끝내드릴 수도 있어요. 그게를 봤죠. 1, 20분이겠지만 자, 그런 의도로 여러분이 오늘 오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결론은 뭐였냐면 꼭 필요한 강의인데 오늘 다 마무리는 못한다. 이렇게 제가 일단 서론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 사실 우리가 재정 강의 있는 책이 한 권인데요. 이 미시경제학은 제가 온라인에도 늘 얘기를 합니다.
재정학이라는 과목이 경제학과에서 배우는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경제학을 다 뭐 학사, 석사, 박사를 다 마쳤지만 재정학이라는 과목을 대학교 3학년 때 수강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개설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듣고 싶어도 못 듣습니다. 3학년이 돼야지 들을 수 있는 일종 정도의 자격이 주어져요. 그러면서 재정학 강의를 듣기 위해서 이제 강의 계획서라는 거 우리가 읽어보잖아요. 어떤 식으로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고 진행이 되는가 쭉 열어보면 거기에 교수님들이 써놓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미시경제학을 수강하지 않는 학생은 수강할 수 없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재정학이라는 과목이 미시경제학을 수강해야지만 들을 수가 있고 이 미시경제학이라는 게 1, 2학년 사이에서 끝내게 돼 있어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과목으로. 근데 재정학은 선택 과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를 듣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다는 게 얘를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논리를 전개해요. 그러니까 얘를 베이스로 깔고 그 위에 집을 짓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미시경제학의 토대 없이 집을 시멘트로 올리면은 무너지겠죠. 그래서 그게 재정학에서 미시경제학이 차지하는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정학에서 내가 고득점을 하고 싶다. 그럼 얘를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얘를 안 하고 재정학을 나 재정학을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못 따라갑니다. 간단해요. 얘를 알고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설명을 안 하고 곧바로 내용이 연결이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습득을 하시고 다는 몰라도 돼요.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시경제학이라는 아이의 이 내용의 베이스가 이런 겁니다. 라는 거 흐름을 찾고요. 그 속에서 암기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 암기해서 재정학에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이 선행되지 않으면 재정학에서는요 50점밖에 안 나옵니다. 왜냐면요 요게 없으면 재정학은 토대가 없기 때문에 그 위에 계속 위에 쌓는 것만 할 거 아니야. 그럼 어느 순간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문제가 출제되면요. 이 밑에 있는 토대가 생각이 안 나면 이렇게 와르르 무너지면서 점수가 나오질 않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시험은 가까워지는데 얘는 안 잡혀 있고 재정학은 시험은 보러 가야 되고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제 우리가 속된 말로 막 쫄린다고 하죠. 이제 시험은 다가오니까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암기로 돌입해요. 그 암기로 돌입하는 순간 점수는 많이 나오면 40점, 50점밖에 안 나옵니다. 요번 시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재정학이 암기에서 되는 파트가 있고 암기에서 되는 파트는 그대로 그 유형을 낼 때 근데 말을 살짝씩 바꿔요. 말을 바꾸면 똑같은 내용인데 틀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이유가 암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를 하시고 따라가려면 이게 반드시 베이스로 깔립니다. 그래서 고급 문제를 물어보거나 약간 어려운 걸 낸다 그러면 미시경제학은 그대로예요. 이 파트에 대한 지식이 반드시 베이스로 깔려야 되고요. 여러분이 재정학의 첫 강을 들으시면 이 미시경제에서 배운 내용이 당연히 알고 있다는 듯이 용어가 처음부터 튕겨 나옵니다. 그래서 매우 당황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아예 싹을 없애기 위해서는 요거 공부를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진행을 하고 교재가 이렇게 두껍잖아요. 이거를 계속 보기가 힘들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다 잊어버려요. 이거 봤는데 저도 그렇거든요. 새로운 학문을 제가 관련 과지만 공부하면 저도 금방 잊어버려요. 똑같아요, 여러분이랑. 근데 여러분은 전공자도 아닌데 이걸 한 번 듣고 기억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를 한번 들으시고 재정학을 공부하실 때 옆에다 놓고 이 단어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럼 다 여기 있어요. 재정학에 있는 교재인데 설명이 없어. 그리고 걔는 다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펼쳐놓고 다시 한번 개념을 보시고 이렇게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작년까지는 안 했는데 올해는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개념만 쭉 다시 정리를 해서 프린트를 해서 여러분에게 다운받아 볼 수 있도록 학원 홈페이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 하고 지금 하면 이거 안 봐요. 이걸 다 들으셨을 즈음에 한 8월쯤에 아마 제가 약속을 해서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면 한 10페이지 정도 되겠죠? 쭉 다운받으셔서 이제 그 용어를 계속 익히는 거죠. 암기해야 되는, 꼭 암기해야 되는 용어들을 제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걸 한 번은 꼭 1회독은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 책이 너무 두꺼우니까 그거 놓고 같이 암기해주시고 이렇게 따라와 주시면 되고, 그냥 좀 암기를 했는데 그래도 헷갈려요. 그때는 꼭 기본서를 보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희는 재정학을 고득점하기 위해서 꼭 미실경제학이라는 과목이 수강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 강의가 열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제가 말하고자 하는 서론은 다 얘기가 끝났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차를 펴보시면요. 4페이지에 있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경제학의 기초 파트 1부터 한 장을 넘기시면 7편 파트 7까지 거시경제학까지 굉장히 많은 분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오늘 하는 얘기는 온라인에 다 있는 얘기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게 재작년에 찍은 거라 크게 변동은 없어요. 제일 바뀌지 않는 과목 세무사 시험에서 재정학이죠. 그 다음에 재정학을 위해서 하는 미시경제는 절대 안 바뀝니다. 픽스돼 있어요. 다 고정되어 있는 학문이에요. 옛날 학문이거든요. 경제학의 기초가 되는 학문이라서 절대 안 바뀌어요. 얘는 뭐만 바뀔까요? 세법이 바뀌면 소득세, 체계 이런 것만 바뀌어요. 우리 현실 적용하는 거. 나머지는 이론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금 공부하다가 10년 뒤에 내가 포기하고 또 공부하러 오잖아요. 그럼 제가 또 똑같이 강의하고 있을 거야. 재정하고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바뀌진 않습니다. 거의 이 경제학 관련 학문들이 새로운 분야는 따로 공부를 하는 거지 이 언론과 연결되는 내용들은 거의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재정학을 위해서는 경제학의 기본이 되는 학문이 여러분 미시경제학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거시경제학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국제경제학이 원론의 가장 큰 틀을 차지하는 세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재정학을 베이스로 하는 대부분의 경제학의 분야의 80%는 미시경제학입니다. 그리고 거시국제경제학의 분야가 약 20% 정도가 베이스로 깔려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차 7편에 있는 파트 7의 거시경제학의 내용이 살짝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부분 미시경제학이지만 요 베이스도 조금은 갖다 씁니다. 그 중에서도 요 베이스가 거의 없어요. 환율과 관련된 파트만 약간 우리가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파트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 가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20%면 거의 무시해도 되잖아요. 대부분 미시적 베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시적 베이스는 사실 쉽지 않아요. 조금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거시경제학의 분량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서 약간만 갖다 쓰다 보니까 전체 틀을 저희가 잘 몰라요. 그러면서 이 거시적 베이스가 나중에 재정학을 들으면 국채론이라는 파트로 연결이 되면서 내용이 쭉 깔릴 텐데 이 파트가 얘가 약하면 어려워져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그런 파트로 제가 나중에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왜 거시경제학이 힘드냐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7페이지의 맨 밑에 5절이라고 맨 끝에 환율 결정 이론 보이시죠? 목차에. 그게 바로 국제경제학과 관련된 파트인데 따로 떼기에는 너무 분량이 작아서 그냥 맨 밑에다 넣어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 장 앞으로 가시면요. 목차에서 그래도 재정학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이론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시면 파트 2 수요 공급의 이론입니다. 별표입니다. 아주 그냥 꼼꼼하게 이 파트를 다 읽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파트가 파트 3입니다. 소비자 이론입니다. 얘는 별표가 2개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소비자 이론은 꼭 3회독 정도는 하셔야 돼요. 여기가 압도적으로 재정학에서 갖다 쓰는 도구들이 다 농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는 3회독 꼭 쓰세요. 3회독 3번 읽으셔야 돼요. 3번. 내가 와 진짜 오늘 컨디션이 너무 좋다. 뭔가를 공부하면 정말 머릿속에 잘 들어올 것 같다 하는 날이 있어요. 그날 이걸 보세요. 왜냐면요. 그냥 그 일반적인 컨디션 상태로는 얘를 읽으면요. 사람이 읽기 싫다는 생각이 드는 파트거든요. 늘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컨디션이 좋은 날, 오늘 내가 작정하고 공부를 해야겠다 하는 날, 이 파트를 3번 정도 돌려주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거, 파트 3에서도 더 중요한 게 챕터 6입니다. 무차별 곡선이론. 진짜 중요합니다. 이 파트의 전체적인 내용이 계속 재정학에서 알고 있다는 전제 조건하에 제가 그래프를 계속 그리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셔서 이 파트는 쓰세요. 거기다 그래프를 그려보기. 무조건 경제학은, 미시 경제학은 그래프를 그려보셔야지 이해가 빠릅니다. 눈으로 공부하는 과목 아닙니다. 수학도 눈으로 공부하는 과목 아니죠, 여러분. 직접 손으로 풀어봐야 되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얘도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는 과목이 미시 경제학이고 특히나 그게 파트 3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챕터가 여러분 파트 5 시장이론입니다. 이 시장이론 중에서도 정말로 3회독을 해줘야 되는 게 챕터 10입니다. 완전 경쟁 시장과 그 밑에 나와 있는 독점이 보이실 거예요. 사실 12장, 13장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최근에 출제가 되긴 했지만 메인 아이디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11장, 10장 이 두 개가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파트 6도 별표 하나입니다. 거기는 16장. 예, 어디만 체킹을 하시면 되냐면 1절, 2절. 요 애들이 또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정도로 중요도를 제가 체킹을 해드렸는데 나중에 재정학 들으시면 이 별표해드린 것들이 또 한 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 이래서 별표를 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10페이지로 메인 이론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뭘 하냐면, 야, 시험에 재정하게 나오는 거면 설명해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경제학이 뭔가, 미시 경제학이 뭔가 전반적인 마인드를 확립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경제학의 기초부터 설명을 드립니다. 그게 1절에 보시면 희소성의 법칙하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희소성의 법칙 옆에 빈 공간이 파란색이 보이시잖아요, 여러분. 거기다 좀 쓰시면 복습하실 때 제가 실번에 써드린 것만 보시면 돼요. 꼭 교재는 한번 읽어보셔야 되고요. 자, 경제학의 출발이 뭐냐면 희소성의 법칙입니다. 자, 희소성의 법칙은요, 암기할 건 없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욕망, 갖고자 하는 욕망, 그게 물질적 욕망이 있든지 시간이든지 돈에 대한 욕망이든지 욕망은 무한하죠. 뭐든지 많으면 좋잖아요. 돈도 그렇고 시험이 여러분 내일이 아니라 2년 뒤면 도둑겠죠. 또는 이런 거 있잖아요. 시험이 일주일 남았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한 달만 더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가까울수록. 죄송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데 그걸 충족시킬 수 있는 시간, 돈, 물리적 자원은 어때요? 한계가 있다. 그게 희소성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 첫 번째 줄 밑줄 좀 그어두세요. 인간의 욕망에 비해서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원이 상대적으로, 거기 동그라미 칩니다. 상대적으로 부족한 현상은 희소성의 법칙이다라고 합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부족한 현상을 희소성의 법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희소성의 법칙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 직면하냐면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내 욕망은 무한한데 넘쳐났는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선택지는 어때요? 여러분?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다 그걸 취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예컨대 여러분, 내가 주어진 돈은 한계가 있는데 내가 오늘 점심을 굉장히 배부르고 맛있게 먹고 싶어요. 근데 돈이 없잖아요. 돈이 한계가 있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점심을 먹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 주어진 돈으로 돈이 희소하니까 내가 뭘 먹을 때 만족감이 제일 커질까? 나는 뭘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시험이 여러분, 세무사 1차 시험이 내일이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포기? 시험을 포기해야 되나요? 안 되겠다. 포기할까? 이렇게? 그럼 마음 편하실까요?
주어진 시간이 내일이 시험인데 10시간 내가 공부를 할 수 있다면 무슨 과목을 복습하는 것이 10시간 내에서 가장 평균 평점을 올릴까 고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잘하는 것만 계속 볼 필요는 없죠. 또는 내가 이 과목이 내가 전략 과목이면 거기에 시간을 더 투자해야 되겠죠. 그래서 평균 평점을 끌어올리는 게 바람직할 겁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야 된다는 상황이 늘 우리가 직면하는 상황입니다. 그 원인은 희소성의 법칙 때문이에요. 시험 보는 기간에는 시간이라는 희소한 자원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경제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합리적으로 좀 선택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합리적 선택이라는 게 뭔가 물어봤더니 효율성 있게 선택을 하면 된대요. 효율성이라는 건 경제학에서 가장 많이 쓰는 재정학의 첫 번째 모토가 되는 개념입니다. 최소 비용으로 무슨 효과가 나타나도록 최대 효과가 나타나도록. 직장 상사분들도 항상 얘기하시죠. 일 좀 효율성 있게 못하겠니? 이렇게 하죠. 너 시간 투입 대비 아웃풋이 너무 없잖아. 이렇게 굉장히 우리가 상사면 아래 직원한테 이거 가지고 뭐라 그러고 내가 부하 직원이면 상사한테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 좀 효율성 있게 업무 처리하라고. 최소 비용의 최대 효과를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효율성 있게 합리적 선택을 합니까? 물어보니까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이 둘을 잘 고려해서 또는 고려하지 않고 선택을 하면 합리적 선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 개념이 저 밑에 보시면 가로, 반가로 2번에 보이실 거예요. 기회비용과 매몰비용이 보이시죠, 여러분? 그게 우리한테 필요한 첫 번째 용어입니다. 기회비용이 별표입니다. 재정학 시험에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경제학을 우리가 또는 재정학을 배울 때 모든 개념이 기회비용이란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제가 강의할 때마다 이런 표현들을 쓸 거예요. 그래서 익숙하게 들어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기회비용입니다. 기회비용이라는 건 고려를 할 때 합리적 선택이 되고요. 매몰비용은 내 손을 떠난 비용이에요. 내 손을 떠난 걸 연연히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얘는 고려하지 않을 때 합리적 선택이 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재정학에서 필요한 개념은 기회비용입니다. 매몰비용은 우리한테 크게 필요한 개념은 아니에요. 단독 출제용이 아니기 때문에. 자, 기회비용은 여러분 개념을 한번 보시겠어요?